20여 년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나에게 오랜 편견을 벗겨내는 일은 온몸에 덕지덕지 붙은 때를 벗기는 일과 같았다. 글을 쓰고 읽고 다시 쓰며 내게 잊혀진 말들을 벗었다. 사회와 사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을 발견하면 밤을 새우며 파고들었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작가의 글을 읽으며 위로받았다. 대학에 간 뒤 내 부대낌을 설명해 주었던 최초의 언어는 마르크스주의였다. 나를 비롯해 주위 사람들의 삶이 버거운 이유가 자본주의 때문이라 믿었고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삶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대자보와 소식지를 썼다. 그때 내 글은 확신에 차 있었다. 국가를 비판하고 재벌을 비판하고 교육을 비판했다. 끊임없이 위의 것, 권력을 비판했다. 하지만 내가 외치는 정의와 내 삶에는 간극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대의를 위해 글을 써왔지만 정작 내 몸과 가족, 학교, 주위의 일상적인 폭력에 침묵해왔다는 사실을.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글쓰기. 타인과 연결될 때 문장은 단단해진다. 매혹적인 글쓰기를 위한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에게 읽다는 경험하다와 같은 말이었다. 내가 마련한 이 책이 당신에게 작은 자유를 선물하는 하나의 경험이 되길 바란다. 작년 여름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이유는 내 직업이 확실하지 않아서였다. 은행원의 말에 따르면 대포 통장 확산을 막기 위해 통장 개설 자격을 높여놔서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개설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나는 두 곳의 글을 연재하고 있었고 책도 출간했고 가끔 강연에 다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재직 증명서를 뗄 수 없었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없었다. 은행원은 다른 곳에 아르바이트 등록을 하면 재직 증명서를 떼어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통장 만들기를 포기했다. 그때 나는 내 위치를 깨닫고 이후에도 내가 은행과의 거래에서 어떤 제약을 받을지 여러 번 생각했다. 곧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할 텐데 나는 대출 자격 요건을 조금도 갖추지 못했다. 대출은커녕 통장 하나도 개설하기 어려운 위치라는 데에서 오는 우울감에 휩싸였다. 누군가 요즘 뭐하고 살아?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가끔 청탁을 받아 글을 쓰고 가끔 강연에 다니고 각종 모임을 진행하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며 제이는 6달 동안 엄마 이야기를 쓰면서 매번 울었다. 폭력적인 아빠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다시 맞고 사는 엄마에 대한 연민, 분노, 책임감이 뒤엉켜 제이의 글은 눈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시기가 지나고부터 제이는 엄마에 관한 글을 전보다 담담하게 쓰게 되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뒤엉킨 감정 너머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글은 제이를 소용돌이 정 가운데 고요한 그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다만 노래 부르고 싶었을 뿐. 삶은 최전방이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삶이 너무 촘촘해서 삶에 질식할 것 같은 그 모든 격렬한 문장 속에서 목덜미를 풀어헤치고 나는 다만 노래 부르고 싶었을 뿐, 포효하고 싶었을 뿐.
글 쓰는 사람, 작가란 무엇일까? 등단한 자가 시구에서 나는 등단 너머 자유의 힌트를 얻는다. 시인의 포효처럼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경쟁심에 또는 자격을 확인받으려고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 작가라는 기준에 갇혀 글쓰기가 내 삶을 질식시키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본다. 옷깃을 풀고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소리를 꽥꽥 지르며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춤추듯 글을 쓰며 함께 자유하는 모습을. 얼마 전 명함을 새로 만들었다. 프리랜서 생활 5년 만에 처음 만든 명함이었다. 소속이나 직책이 없는 빈칸 앞에서 어색한 건 잠시였다. 쓰는 일이 부업이 아닌 생계 노동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을 담아 이렇게 적었다. 승은 지필 노동자, 기록 활동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엄마에게 글을 쓰자고 제안했고 엄마는 그때마다 빼지 않고 글을 썼다. 그리고 2번씩 울었다. 쓰면서 1번, 읽으면서 1번. 또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엄마는 나에게 물었다. 나 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나 어디 이상한 거 아닐까? 너무 이상해. 엄마, 나 요즘 글쓰기 수업 진행하잖아. 그때마다 우는 사람 정말 많아. 사람들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 워크숍에 오는 것 같아. 상처를 마주하는 시간이 버겁게 느껴지고 내 글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글쓰기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스스로 위로받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야. 힘든데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하잖아. 더 울어도 돼. 엄마처럼 나도 글 앞에서 매번 우는 사람이었다. 아빠에게 맞는 엄마를 떠올리면서 1번, 승희와 무기력하게 벌벌 떨고 있던 기억에 1번, 어린 시절 아빠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1번, 무수한 1번들을 통과한 나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써도 웬만해선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시간 울면서 꺼낸 단어들이 이야기가 되어 그 이야기가 과거의 나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위로받는 시간을 충분히 거쳤다. 나는 부모님 배 밖에 태어나서는 어려서 자랄 적에는 7살부터 삶 삶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더니 19살 되니까 이제는 김 매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군요. 글이라는 것은 국문조차도 못 배우게 하시고 그저 삶 삶고 여름에는 김 매고 그것밖에 안 가르쳐 주셔서 지금 80이 넘으니 부모님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나의 할머니와 같은 나이 97세에 책을 출간한 이용남 할머니의 글을 읽었다. 제목은 9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할머니와 같이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아온 이용남 할머니의 글은 자연살이와 자식 걱정, 상실에 대한 슬픔과 소소한 행복이 모두 담겨 있다. 오늘은 어떤 새의 소리를 들었고,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내 이야기를 쓰려고 안 했는데 만약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사연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